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혁신 출범식에 또 이런 강연까지 있어서 아주 좋네요. 네. 이재명 대표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8만. 그리고 제가 여야 합해서 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정청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TV가 구독자가 안 늘고 해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재명 TV, 김병주 주불리 유튜브와 같이 동시 송출하면서 의원들과 일주일에 한 3분 생방하거든요. 그때 많이 해주고 하면서 2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 구독자도 사실은 저는 그 전까지는 구독자를 늘리는 이런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지난번에 12.3 내란 때 이재명 대표 TV가 알람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방으로 하면서 여의도로 와주시라.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역할이 그냥 단순한 라이브가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고 이런데 알람 방송이 되겠구나 해서 요새는 구독자 홍보를 저는 안 했는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란이 12월 3일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 바로 이제 내란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냐, 뭐 괴담이다, 망상이다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당의 김민석 의원, 박선원 의원, 우승찬 의원이 같이 가세를 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내란 세력을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내란을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내란에 관련된 법 제정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번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사전 예고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뭘 반론을 제기하면서 망상을 했는가. 더불어민주당 과반 의석 이상 차지하는데 비상계엄하면 해제하면 될 거 아니냐. 과반 이상이면은 해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박근혜 탄핵 때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국회의원 잡아가는 문건이 있다. 그래서 가반을 못 채우게 할 것이다. 분명히 국회의원 30명 이상 잡아가서 못 채우게 할 것이다. 그 논란이 3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비상계엄이 하면은 무조건 국회로 와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아주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극적으로 국회로 몰려가서 사실은 이것을 해결했던 겁니다. 한번 그때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최고위원 후보 시절 8월 전당대회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건 탄핵 전국이 오면 계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가를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가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이 장난이냐며 계엄설을 상식 밖의 괴담,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자신도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공개하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예상치 못했던 계엄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야권의 거듭된 계엄 주장은 옳았던 셈이 됐습니다. 네, 하이니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사전 징후가 있다.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1대 29대 300 법칙입니다. 한 개의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큰 징후가 있고 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란은 비상계엄은 그 하이니 법칙대로 보면 징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후가 많았는데 결정적인 29건 중에 한 징후가 김용영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죠. 신원식 장관일 때는 저는 신원식은 계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김용현은 다른 거죠.
이런 걸 분석할 때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의도나 개성이. 그리고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할 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의 핵심 사령관들을 경호처장 공간으로 불러서 여러 번 회동을 하면서 친위 부대를 만드는 징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막 터무니없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6시간 만에 우리가 극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오늘 그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요때 비상계엄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과거의 한기를 한번 잠깐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흔들지 마세요. 물러서시오. 물러서세요. 여기에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러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 요즘 나가세요. 국회 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헬기 못 내리게 저 운동장 연병장에 차량을 딱 배치해서 2차, 3차 비상계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제 여러분들은 12월 3일 날 그 당일 날 뭐 했습니까? 집에 계셨잖아요. 12월 3일 날 새벽 밤 10시 반 저도 우리 아들이 먼저 TV 보라고 막 저희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냐 했더니까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딱 틀자마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한다는 게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비상계엄은 마지막 수단으로 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하리라고는 상상을 저도 못했어요. 나 좀 더 혼란 상황을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든가 뭐 그랬을 때 하리라고 했는데 그날 얼마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는 순간에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드렸죠. 비상계엄입니다. 빨리 집을 이탈하셔서 국회로 오셔야 된다. 그리고 체포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냐고 물어서 배경은 모르겠다. 하여튼 집을 이탈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도 김치고도 위험해요. 빨리 이탈하세요. 국회에서 봅시다. 살아서 봅시다 하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차량을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불러서 왔고 이재명 대표님은 사모님이 차를 몰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은 그래도 제가 전문가니까 막 군에 전화해보고 뭔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이제 텔레방에다가 지금부터 국회로 와야 된다. 올 때 국회의원만 와서는 안 되고 보좌진도 다 와야 된다. 그리고 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엄군과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포고령 위반으로. 그래서 30명을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 우리는 해제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막 보냈죠. 근데 위기의 리더는 진짜 뛰어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신 거예요. 이거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갈 건수인데 바로 열어서
시민 여러분 여의도로 와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지켜줘야 과반 의석을 넘겨서 합니다. 의원도 오십시오. 그 방송을 했는데 공시 접속사가 한 30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전화를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진보 전화해서 빨리 이걸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방송이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여의도로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것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것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 배경은 뻔해요. 사실은 저는 왜 그 윤석열이가 내란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협상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정치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해결 못한 거를 마지막 순간에 카드가 있어요. 자기 히든 카드가 비상계엄이죠. 비상계엄을 걸어서 총칼로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지없이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이 해결 못한 모든 것을 비상계엄의 수단 아래 총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 국회의원들 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6시간 만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히 여기서 강연하고 있지. 아마 이 중에도 비완 벙커에 끌려갔던 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민주당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전에 한 3개월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많은 동의가 됐고 또 일부 의원들은 많이 반론도 제기했어요. 에이 김채고 너무 나가지 마세요 하는 분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로 한 2시간 만에 150명 이상 분류하고 나중에 190명까지 해서 해제를 한 건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반면에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했어요. 뭐 국회로 오라는 사람도 있고 당사로 오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동참을 19명만 하고 사실 내란 공범이 돼버린 거죠. 관련 뉴스 잠깐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더불어민주당 추준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 국회로 모여야 한다는 천 의원의 제안에 김용민, 김준혁, 박상혁 의원 등이 잇따라 호응합니다. 국회로 가겠다, 비상상황이다라는 의원들의 말이 잇따르는 가운데 12분 만인 10시 39분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10시 41분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상황이다, 의원님들 모두 국회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보좌진까지 모두 모이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회에 도착한 의원들은 경찰 통제에 막히자 한강변 쪽 담을 넘어라, 도서관과 헌정회 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등 국회 진입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냉정을 찾는 쪽이 이긴다며 침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금도 12월 3일 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고 회상했습니다. 주 의원은 경찰들이 버스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막아 담장을 넘었다며 그러다 쇠창살에 걸려 바지가 찢어지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왕좌왕했던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지침 문선 등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와 대비됐던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강한 당입니다. 사실은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가. 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계엄령 포고령이 23시 25분에 발령이 되고 국회 본청 진입이 공시 40분에 되고 본회의가 개회가 공시 49분에 되고 1시 1분에 190명 찬성, 190명 재석에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통보되면서 국무회의 거쳐서 계엄 해제안이 04시 27분에 해제됩니다. 예. 사실은 이
계엄은 지금 요거 몇 가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지금 헌재에서 다투는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반대하는 우리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비중 있게 얘기하면 계엄은 계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에만 하게 돼 있어요. 전쟁 때나 사변은 또 전쟁과 같습니다. 6.25를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6.25 전쟁이라고 안 하고 6.25 사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경고하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을 통상 사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변에 준하는 사항이어야만이 비상계엄을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이다. 계엄법 헌법 77조도 위반이고 계엄법도 위반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더욱 하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법과 헌법은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제대로 했다. 둘이 이제 싸우고 있어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제대로 했다고만 본인들이 내당 공범이 되니까 어이구 제대로 안 했어요. 하나마나 모였다가 부서도 안 하고 했어요. 라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과 김용현은 했습니다. 오는 대로 설명하고 5분 동안 하고 뭐 했다라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에서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절차를. 그 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박안수 심의를 하지 않았더라고.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단지 포고문 속에 포고문이라고 종이 한 장을 줬는데 거기에 계엄을 발휘하려면은 예전에 보면 동네 우리 방송이 발전하기 전에는 포고문을 붙이잖아요. 계엄이 언제 붙습니다. 장소는 어떻고 뭐 누구가 계엄사령관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고령 같은 걸 붙여요. 그때 계엄사령관이 있긴 했는데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국회는 운용이 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해야 해제할지 말지 결의하잖아요. 그래서 통보하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절차상 헌법에 나오는 절차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 범위를 초과했죠. 계엄은 사실은 전쟁 때 비상계엄을 하는, 전시에 비상계엄을 하는 목적은 전시가 되면은 동원을 해야 됩니다. 병력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고. 그런데 동원을 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이 장악을 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관장하게 돼 있어요. 입법권, 국회는 아닙니다. 행정과 사법권. 그래서 행정은 만약에 6시간이 더 오래 했으면은 그 다음날 12월 4일 해제가 안 됐으면 아침에 도청, 군청 모두 이제 군이 장악하게 되는 거고, 사법기관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법원에 가서 시민들도 군사법원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입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 관심 가진 데가 어디예요? 입법부와 선관위. 거기는 사실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이 돼도. 이 두 개를 건드린 것이 가장 큰 중대한 임무. 그래서 거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계속 묻는 것이 국회에 몇 명이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봉쇄했느냐 계속 따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중앙선관위에 누가 들어갔느냐, 왜 했느냐 이걸 따지는 이유가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특히 포고령은 더 위반이에요. 포고령이 1호가 뭡니까?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이것은 범위를 초과하는 겁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은 보장이 돼 있게 돼 있는데 저걸 연 것은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고, 또 이번에 너무 어이없는 것은 6항이잖아요. 전공의들 48시간 안 들어오면 처단하겠다. 이것은 우리 비상계엄이 되더라도 법과 헌법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된다고 해서 초법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되더라도 계엄법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계엄법을 초과하는 사항들을 연 거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할 때까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에 본회의장 가니까 한 60분 계시더라고요, 의원분님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쭉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상임위별로 확인을 해서 안 오신 분 빨리 전화하라, 원내대표에서 통제하고 한 두세 번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군에도 전화하니까 헬기로 특전사 요원이 여의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주고 났더니 막 헬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공포감 속에서 하여튼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통과될 때까지는 모든 걸 거기에 집중했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계속 체포 위험이 있어서 본회의장 밖에 모처에 숨어서 몇 명 같이 계시다가 표결 직전 한 20분 전에 이제 표결의 역사적인 순간에는 위험이 아무리 있더라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셔야 되겠다 해서 전화해서 한 30명의 우리 당직자들을 에워싸고 들어왔죠. 그래서 계엄군을 뚫고 들어와서 표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최고위, 긴급 최고위를 모처에서 열면서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보니까 사실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다 모여서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구를 많이 안 하다 보면 규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선관위를 들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걸 법률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 분야를 많이 아니까 이것은 헌법에 안 나오는 거다. 헌법에는 입법과 사법부만 관장이지 행정부와 사법부만 관장이지 입법부는 아니다. 이거는 중대한 국가위원이고 국헌을 문란하는 것이다. 그렇게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는 내란입니다. 그리고 친위구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을 이것은 내란이고 친위구태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하고 빨리 한 2, 30분 만에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공격으로 가야 되잖아요. 빨리 진압을 해야 되면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 가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이고 친위구태타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저는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군인들 빨리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요 얘기를 좀 이어갔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치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대로 복귀해서 자리를 지키고 정의치해 주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는 일상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항입니까? 비상계엄 사항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의 위반입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행정부와 사법부회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을 해서 안전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국회가 열려서 과반의 찬성 이상이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과반 이상이 모여서 계엄에 부당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계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는 군.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군대장 김병주 네. 대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것은 내란이다, 친위 구태타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모든 매체들이, 그날은 보수 매체들도 우리의 얘기를 그대로 다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사실 6시간 만에 끝난 게 천운이었습니다. 저렇게 된 때는 국회 그 밤에 봐준 시민들 덕분입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제가 그때 가보니까 이미 한 40분 지나고 도착을 했는데 울타리, 그 국회 울타리에 경찰이 다 에워쌌더라고요. 한 10m 간격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 출신이라서 혹시 들어가서 잡힐까봐 한 바퀴를 택시로 먼저 돌아봤어요. 어디가 취약한지. 취약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국회 도서관의 쪽문이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는데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 보고 잠깐 대기하고 내가 들어가서 안 보일 때까지 계시라. 혹시 내 잡히면 큰 소리로 좀 쳐주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계엄군이 아직 도착 안 할 때라서 일부 쪽문들이 취약해서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오신 분은 담을 막 넘고 그랬죠. 시민분들이 나중에 몰려 그 국회로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사실 체포될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로 가면 되냐? 뭔 소리냐? 국회로 와야지. 국회 가면 체포되는 거 아니냐? 체포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체포돼야 된다. 만약 밖에서 되면은, 국회 밖에서 체포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되면은 죽이지는 않을 거다. 왜? 언론이 다 봤으니까요. 그거 몇 분 전화를 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실제 그렇거든요. 그때 만약에 국회 안 들어와서 밖에서 체포됐으면은, 만약 해제 안 되면은 어디론가 사라지든가 실종자가 됐을 수도 있고, 언론에 보도하겠죠. 비상계엄이 겁나서 어딘가 숨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그날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영향도 컸어요. 모든 또 유튜버들이 와서 국회를 비춰줌으로써 국민 전부가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계엄군의 소극적인 대응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사실 특전사 요원들 훈련이 됐는데 본회의장 그 로텐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거 의결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절차가 안 되니 해서. 저는 너무나 공포스럽더라고요. 특전사 707 요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5분 내에 거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분이 뭐예요? 제대로 작전하면은 바로 전기부터 끊어버리고 그 안에 체류탄 3방만 넣어버리면 다 나와요. 공포탄 몇 발만 쏘면은 암흑 속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조급한 사람 중에, 왜? 특전사의 인물 능력을 아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가 된 겁니다. 나중에 특전사령관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거기서 본인이 멈췄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것은 밑에 하다를 안 해버리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이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제2, 제3 비상계엄을 할 거라는 우려가 되게 많았잖아요. 실제 공포감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은 그 다음 제2, 제3 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2, 제3 비상계엄을 막는 방법은 뭐냐. 옛날 전쟁에도 적장, 제일 핵심 적장에 항복문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전사와 수방사령관이 항복을 하면은 제2, 제3 비상계엄을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불안. 그래서 제가 6일날 특전사를 저 혼자 가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선호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도착을 해서 또 얘들이 저를 억류할 수가 있잖아요.
특전사는 뭐 그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받으니까 응유하라고 응유하고 또 보안법 위반, 뭐 군사보호법 위반 이런 거에서 군대 쪽으로 라이브 뭡니까 이런 거 틀었다 하면은 그런 걸로 잡아 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도 좀 불안해서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 라이브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0명, 200명 동시 접속하던데 100명, 200명 갖고 꼭 연락을 해라 잘못되면. 그래서 다시 전화를 오마이TV하고 MBC 잘 아는 PD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라이브 하니까 너들도 봐라. 혹시 잘못되면 바로 방송 때려라. 오마이하고 그 MBC에 바로 때려줘야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특전사령관이 20분 후에 와서 항의 방문하고 궁금한 거를 이런 사항이 됐을 때 똑같은 사항이 됐을 때 너 임무 수행하겠냐니까 이제는 안 하겠다. 그리고 국민께 사죄한다. 그게 가장 키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쭉 1시간가량 증언을 받아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오염이 안 된 증언이었어요. 왜냐? 아직 변호사도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거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0% 있는 그대로 한 건 있는 그대로 하되 한 60%는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수방사로 가고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우리 수방사도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특전사급 왔다. 그래서 수방사는 쉽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런지 계속 오늘 윤상현이가 저를 고발한다 하더라고요. 그 증언을 회유했다 뭐 이렇게 이거 갖고 계속 건재해서 싸웠잖아요. 그만큼 아픈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중에 하나 키. 예. 정부는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족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박정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박정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박정근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때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하는데 인원을 하다가 요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정적수가 안 찼으니까. 그러면 습관적으로 군인들은 인원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요원을,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반문해 준 걸 가지고 회유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2차 때 겨우겨우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실제 요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요거 극적인 순간이니까 한번 볼까요? 1차 때 소추안이 부결되고 났더니 우리 응원봉 젊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그 여의도에 수백만이 집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겁니다. 진짜 이것은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5.18 민주화 때는 횃불을 들었었고 박근혜 탄핵 때는 촛불을 들었고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응원봉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요. 빛의 혁명이기도 한데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응원봉이에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팬,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들고 건들다가 또 와서 잘 닦아놓고 하다가 자기가 가장 귀중한 걸 들고 나가서 이 응원을 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들면서 여기에 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인데 잠깐 감동의 순간이니까 한번 보시죠.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 뒤부터는 뭐 지금 많이 생략할게요. 대통령 김용년 수사 기록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가 내란 수괴라는 걸 명시가 됐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탄핵하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실제 거부권도 행사하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탄핵을 했던 거고, 최상목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도 하고 헌재인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아직도 40역을 임명 안 하고 있죠.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당에서도 탄핵하고 싶지만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 이번 주에 이제 핵심이 40역 재판관을 임명하느냐가 가장 관건 중에 하나고, 이번 주도 헌재 발표가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 과정, 이것이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사실 이때 최상목이가 잘못하면서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하면서 너무나 아픈 부분이 여기라고 봐요. 처음 1차 실패할 때까지만 해도 내란에 대해서 보수에서도 되게 잘못됐다 해서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윤석열 변호사도 없을 것이다. 그때 변호사 해줄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극우 세력들의 어떤 독버섯이 이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마치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처럼,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의 싸움이고, 헌법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과 헌법을 파괴하는 극단주의자와의 싸움, 극우라고도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극단주의자의 싸움인데, 이 극단주의 세력들의 독버섯이 활활 커져가는 것이 요때 우리의 아픈 부분이에요. 요때 사실 1차 체포를 빨리 해서 신속히 제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남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 더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넘어갑시다. 계속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 투성이란 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네. 요 하나만 보면은 헌재에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란 건지. 아니 내가 인원이라는 얘기는 말이야, 뭐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 해놓고도 1분 15초 지나서 계속 인원을 반복.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은 인원이란 단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기가 정확했다. 왜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계속 초지일간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헌재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런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학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엊그저께 최고위에서 틀고 얘기해서 언론에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 헌재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저는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해야 될 일은 요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재판에 넘겨서 실제 재판에 중형을 받게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시가 되기 때문에 맨날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끝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헌재 마지막 판결하는 거 있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하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한번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는데 지금 병력이 투입된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비상계엄의 폐해를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도 있지만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파면은 90% 이상은 되리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최고위에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나가서 장외와 장내 같이 투쟁을 해야 된다. 아마 충북혁신회의가 또 그 선봉에 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불허전 감동의 정치장요. 미디어 테이입니다.